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군포시 미디어센터 원한섭입니다. 혹시 제 오디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우선 저희 개도타운 접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군포시 미디어센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군포시 미디어 페스티벌을 지금 3회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에 해당하는 행사이고요. 오후 2시부터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 미디어 센터가 게더타운을 만났을 때, 메타버스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순서는 우선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의 윤정락 센터장님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강연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네, 군포, 성남,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노원센터에서도 게더타운을 구축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윤종록 센터장님의 좀 강연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센터장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첫 번째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거는 아마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좀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증가현실이라든지 일상에 대한 기록, 그리고 미러월드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들로 이제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 1992년에 처음으로 소설에서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터넷 이후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기술이다 또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웹 2.0 시대 이후에 어떤 웹 3.0 시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그래서 보면 증감현실, 뭐 거울세계, 가상세계, 일상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켓몬고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게임, 그리고 가상현실, VR 게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길찾기 서비스 같은 것들도 메타버스의 일환으로서 조금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런 좀 포괄적인 개념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미디어 센터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로 좀 집중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이제 강연을 좀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거기서 사실 좀 지금 현재까지도 2007년도에 개발되어져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좀 인용해서 쓰고 있을 정도고 워낙에 좀 포괄적인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조금 진행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굳이 정의하자면 가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좀 좋아서 제가 우선 좀 담아봤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명시적인 서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센터가 유튜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많이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전부터 좀 시작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들어보셨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또한 아주 명시적으로 그것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나 메타버스는 그와 좀 다르게 저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가 아직까지 좀 정해지지 않은 좀 정의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조금 파악해보고 의미를 활용해 가는 것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환경과 미디어 센터의 역할, 과연 지난 2년간 또는 그 전부터 저희는 좀 준비가 돼 있었겠죠. 이런 환경들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 미디어의 기능적 대응이라고 제가 우선 첫 번째 넣었습니다.
공공 미디어 센터에서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자면, 지역에서 저희 센터와 비슷하게 많은 시설들이 이런 비대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중계를 이제 지원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많이 있는데, 그 미디어 센터는 그들과 좀 다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미디어 전문 기관으로서의 미디어 센터는 조금 더 공공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년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조직과 주민들에게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알리는데 좀 주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또한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협업 툴,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좀 보편화되는데 그런 수업들과 그리고 지원들을 조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공공 미디어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노원 지역에서 꽤나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그런 곳에서 미디어 교육과 유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미디어 센터는 과연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공공 기관이다, 미디어 전문 기관이다, 뭐 좋은 시설과 또는 좋은 장비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치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참여적인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곳이 미디어 센터다라고 하는 거겠죠. 단순하게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교육 중심의 어떤 그 시설이 아닌, 그리고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듦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양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미디어 센터의 공공성의 역할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대 속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환경들 또한 같이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넣었고요. 교육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남에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런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교육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메타버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교육의 어떤 교보제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미디어의 기능적 대응. 급격하게 사회 변화로 미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시민사회와 그리고 어떤 대중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뭘 했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집에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실습과 같은 교육 과정들은 이게 편하다기보다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소통이 너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개중의 이론적인 수업이라든지 교양적인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좀 벗어난 상태에서 충분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진행한 많은 교육들이 지방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계속해서 존재할 거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라인의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줌이라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작년 초를 생각해 보면 3월, 4월 이럴 때는 과연 줌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논의가 한창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죠. 줌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기관들은 좀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플랫폼들을 조금 찾아서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가장 좀 사용하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이다 보니까 줌을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과연 1등 하는 플랫폼은 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겟더타운 같은 경우는 2.5D 또는
뭐 기본은 이제 2D 그래픽인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유아틱하고 게임 같은 그런 그래픽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반해가지고 많은 어떤 다른 플랫폼들은 이제 3D로 구현되어 있고 아바타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뭐 인게이지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얼마 전에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서울인 라디오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인게이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진을 넣게 되면 아바타를 굉장히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과연 어떤 플랫폼이 우리한테 가장 잘 맞을 것이고 가장 대표 플랫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용해 봤을 때 저희 미디어 센터에서는 궤도타운이 조금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유는 차차 제가 좀 설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경험하다가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라고 하는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정신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경험 없이 좀 진행하다가 이제 좀 정신 들어서 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제작을 통한 높은 활용도, 궤도타운의 좀 장점,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좀 장점이라고 조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제 어떤 플랫폼 제작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하는 그 업체에서 대부분 세팅해서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가 그렇죠. 딱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만 조금 설정을 조금밖에 바꿀 수 없었는데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이제 맵을 우리가 구성하는 거라든지 3D도 마찬가지고 2D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자가 직접 공간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이 대부분 뭐 어떤 기업에서 진행한 행사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진행한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네요. 네. 네, 새로운 경험 제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줌으로 진행했을 때는 참여에 대한 유도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듣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화면을 공유하고 오디오만 좀 전달받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방향성의 수업이 조금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 플랫폼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실강력 콘텐츠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맵을 만들고 그 맵에다가 선생님이 특정한 미션들을 계속해서 숨겨놓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공간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높은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어떤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뉴스가 좀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같이 이 게임 내에서 이거는 이제 게임 자체가 뭐였냐면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상으로 좀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계속 좀 돌아다니면서 선생님과 같이 계속 저 게임 내에서 투어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같이 찾아보면서 여행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활용의 가치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게임입니다. 언제 개발된 거냐면 꽤 오래됐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했었냐면 미국에서 좀 실험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아바타를 만들게 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방식으로 질문들은 이제 당신은 아바타는 어떤 모습입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게임 내에서 규범을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주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리터러시 교육을 좀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하게 메타버스를 어떤 미디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교육에서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이런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긴 하나 그 자유에도 몇 가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의 규범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규범 같은 것들을 같이 학습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아바타가 죽든지 아니면 아바타가 뭐 해체되든지 어디 멀리 가든지 하더라도 실제 살고 있는 본인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와 실존하고 있는 자신을 조금 다르게 개념화시키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상의 공간에서도 주체성을 좀 가지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이 플랫폼을 이용한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가상의 공간과 새로운 미디어 경험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 센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센터의 모습을 비슷하게 꾸려가지고 미디어 센터를 찾는 이제 이용자들에게 미디어 센터를 좀 경험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포센터 같은 경우도 조금 실존하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 형태로 구성되긴 했지만 그래도 공간을 보면 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스튜디오라든지 라디오 스튜디오, 실존하고 있는 공간을 좀 소개하고 거기서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서도 DDP라고 하는 그 공간을 똑같이 재현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실존하고 있는 공간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방식들로 기반해 가지고 현실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도 메타버스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모델하우스, 거리, 골목 이런 것들을 똑같이 구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E3C가 발표할 그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홈페이지에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메타버스가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도 지금 롯데 ENC에서 진행한 행사였는데 현실의 공간, 저기는 이제 롯데타워죠. 롯데타워에서 똑같이 경험해가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대학의 캠퍼스를 똑같이 만들어서 저기 무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좀 진행한 그런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공간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타버스를 구성할 때 실제로 있는 공간을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저희 노원센터 게더타운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고민했던 것도 저도 처음에 똑같이 구현하기를 조금 바랬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똑같이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의문점이 조금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상의 공간으로 조금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을 그 속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코카콜라 궤도타운입니다. 코카콜라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의 궤도타운이라서 저거는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마트가 만든 궤도타운인데, 저것도 실제로 있는 건물을 이제 저렇게 구성하긴 했지만 저 건물들이 저렇게 한 군데 모여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저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좀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가상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서울시립과학대에서 진행한 어떤 이벤트였는데 서포터즈 발대식이었는데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삼성전기였나 어떤 그 회사에서 진행한 거였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가상해서 저렇게 하면서 서로 연대감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궤도타운을 활용한 그런 예시일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궤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군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궤도타운도 이벤트적으로 좀 만든 그런 궤도타운일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궤도타운을 좀 많이 만들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공간이 단순하게 이벤트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간에 보시는 사진은 저기가 게임 회사입니다. 옛날에 바람의 나라, 그 바람의 나라를 하셨던 분들은 저걸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이제 궤도타운에 그대로 구현시켜가지고 저기서 뭘 했냐면 이제 신입사원 설명회 같은 걸 좀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제 궤도타운에다가 그대로 녹이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좀 잘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궤도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맵 메이커를 통해서만 만든 그런 맵의 형태인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들여가지고 흔히 이제 2.5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러스트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과 기본적으로 궤도타운에 제공하는 맵메이커,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궤도타운이 업데이트가 요즘 엄청 빠르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궤도타운이 한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한 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빠른 시간 안에 한국어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5번째, 메타버스 미디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지금 한 3가지 방식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는 메타버스를 교육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에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어떤 가상의 공간 또는 실존하고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에다 옮겨놓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는 좀 홈페이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람들한테 경험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였고, 마지막 3번째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또한 어떤 미디어 환경이고 미디어 서비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디어 센터들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반드시 좀 진행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메타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가,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는 우선 이제 도구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죠? 창작 수업과 기존 교육의 교보제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뭐 접근, 분석, 평가, 제작,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메타버스도 이렇게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콘텐츠 제작과 소비, 어떤 또 이제 사회적 이제 성공과 고용을 위한 그런 가치로서 하는 것들은 미디어 센터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상업 그 학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센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공공의 영역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은 리터러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또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학생들한테 메타버스 리터러시를 가르칠 때 가상의 공간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디지털 시민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소외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좀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미디어 센터는 항상 사회에서 미디어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대상들에게 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조금 더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교육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가는 교육 분야가 뭐냐면 키오스크 교육을 키오스크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키오스크 교육용 이제 기계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 키오스크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센터가 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상들한테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접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지금 은행 창구들이 디지털로 다 전환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무인 은행 창구 같은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뭐 이제 계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인 창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어르신들이 무인 창구에 가가지고 이제 기계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어떤 특정한 국민은행이었어요. 한 30년 정도 있었던 지점을 폐쇄하고 디지털 지점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거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시위를 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디어 센터는 계속해서 이런 소외된 대상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런 상업적이지 않은 비상업의 어떤 기관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 활용 교육에서는 중요한 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그래픽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하게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왜 메타버스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역할들 또한 저희는 해야 되고 그 대상이 상업적 가치를 지닌 곳이 아닌 어떤 공공의 가치를 지닌 곳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작 교육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저희 첫 번째 워크숍 때 장규일 선생님께서 발표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요즘 이제 메타버스 특히나 3D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어린 친구들이 뭐 드라마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캐릭터가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한 영상들을 모아서 음악을 깔아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저기 초등학생들이 만든 건데 이제 수능 대박 나라고 형 누나들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저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작 작업, 그 미디어 센터는 항상 창작 작업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붙어 있는 또는 영화 기반의 그런 미디어 센터들은 창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창작 작업에서 어떤 툴로서 메타버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과 실천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거는 어제 자료를 좀 찾다가 문구가 좋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온 건데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계속 저희도 얘기 나왔던 게 메타버스가 지금 잠깐 반짝하다가 어느 순간 사그러 들어가지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저런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게 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미디어 환경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작업들, 그러니까 뭐 포블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대상의 컨텐츠 제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미디어 센터가 언젠가는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들은 유튜브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튜브가 미디어 센터에 필요한 수업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들 또한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존에 계속 해오던 그런 좀 관습화되어 있는 그런 수업과 그런 사업들에만 조금 멈춰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뭐 잘 돼가지고 뭐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미디어 센터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문장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진행하면서 내용이 좀 시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경황이 너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분들 토론 진행하고 같이 이야기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윤정록 센터장님께서 미디어 센터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윤정록 센터장님께서 이미 다 강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가 잠깐 공간을 바꾸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윤정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대면 환경이라는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론에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그러니까 교육의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활용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센터라는 공간을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쨌든 체험이나 경험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구축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 도구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미디어 센터가 중시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거론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층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요. 저희가 앞서 윤정로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 권역에서 성남 미디어 센터와 공포시 미디어 센터와 노원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그리고 이제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가 같이 메타버스에 대한 공동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2차 때는 이제 미디어 센터가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각각의 미디어 센터에서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축하거나 디자인할 때 또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기획할 때 각각 센터에서의 고민과 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
네, 오후 3시 정각에 2부 토론 각자 센터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다 비디오 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2부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또 성남 미디어센터, 그리고 이제 노원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게더타운을 이제 메타버스 또는 이제 게더타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은 저희 군포시 미디어센터,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게더타운을 구축하고 이제 디자인하는 거에 주로 담당을 했었던 저희 커뮤니티 지원팀 신진혁 선생님이 군포시 미디어센터 게더타운 준비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그 흐름과 경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신진혁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혹시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그러면 신진혁 선생님 화면 공유 시작으로 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미디어 센터 커뮤니티 지원팀 신준혁입니다. 혹시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군포시 미디어 센터 페스티벌 공간 게더타운 및 게더타운을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순서가 진행될지 먼저 저희가 왜 게더타운인지, 게더타운으로 왜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한 제작 동기, 그리고 게더타운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게더타운을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면서 느꼈던 유의사항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 요런 순서로 아마 발표가 진행될 것 같고, 네, 그럼 먼저 제작 동기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 10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군포시 미디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과연 이 행사를 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다른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미디어 페스티벌이나 미디어 축제 같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대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많았고, 대면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줌으로 해 볼까?' 근데 막상 줌으로 하려고 보니까 줌은 너무 제한돼 있고, 페스티벌 뭔가 축제의 느낌도 전혀 나지 않고 전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내용으로 게더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뭐 주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활동 결과물에 대한 콘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민분들과 이제 미디어 활동가분들이 만드시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지금 저희 센터나 게더타운의 여러 공간에 꾸며져 있는 콘텐츠 공유회인데요. 이런 공간들에서 비대면 공간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메타버스를 새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의 첫 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왜 메타버스여야 될까? 왜 게더타운이어야 될까?' 약간 여러 가지 플랫폼을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 이프랜드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뭐 로블록스 뭐 다양한 메타버스가 있는데 제가 게더타운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요 크게 네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축제를 해야겠다.' 대면 비대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어야 됐어야만 했고, 두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 전시가 가능했어야 됩니다. 저희 지금 뭐 교육 결과물이 조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다 전시가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자유로운 맵 빌드였습니다. 뭐 이프랜드나 제페토도 맵 빌드가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게더타운이 제가 조금 작업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타 플랫폼에 비해 진입 장벽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잠깐 헷갈리긴 하는데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이제 이프랜드 쪽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뭐 방을 열 수 있다든가, 제페토 같은 경우 맵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디자인이 엄청 조금 제가 보기엔 좀 3D 작업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더타운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갖다 놓고 위치에 뭔가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게더타운을 선택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작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센터에서도 다양한 축제들로 '메타버스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아 메타버스 괜찮을까?'라는 고민들이 분명 있으실 건데, 제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과 제작하면서 할 수 인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쪼끔 보시면서 '아 우리도 한번 해 볼까? 근데 뭐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요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쪼금 잡히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쪼끔 담아 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게더타운 제작 업체 선정인데요. 제가 사실 게더타운 제작 업체를 선정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방송 장비를 구입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단가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 뭐 '막대기 아이스크림은 보통 1,000원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 업체에서 "우리는 1,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억입니다." 사실은 그 부르는 값어치가 곧 시세가 되기 때문에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금액 값어치가 쪼끔 어려워서 일단은 크몽이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뭔가 이런 일러스트나 그런 디자인을 이제 프리랜서로 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마켓인데, 제가 이제 두 업체를 찾아봤었는데 게더타운 제작 비용은 보통 요렇게 나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2.5D가 아니라 그냥 게더타운 내에 있는 2D 같은 것에 대한 작업이고 실제로 뭐 전시나 요런 것까지는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이제 55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 맵 기획 약간 2.5의 아이소메트릭까지 진행한다 가능하다고 인제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행사를 전시하거나 이제 행사를 실제 운영까지 해 주는데 보통 A 업체는 550만 원, 또한 B 업체는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 금액이 비싸다 뭐 저렴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쪼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작업량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아 보통 요 정도 가이드라인인가?'라는 저는 그냥 감을 잡는 정도로 쪼끔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그냥 건물,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맵 구성 말고 작은 아이콘이나 건물 제작에 대한 것도 쪼끔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요. 뭐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게더타운에서 카메라 하나 놓는다, 카메라 아이콘 하나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게 보통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른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아이소메트릭으로 건물을 만들어 주는 건데 각각의 특색에 맞는 건물들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건물당 5만 원 정도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메인홀이 건물이 한 5-6개 정도 있었는데 메인홀 같은 경우 한 50만 원에서 7-80만 원 내외 정도면 작업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 단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서 이 부분은 쪼끔 이제 업체와의 어느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는지에 대해서 쪼끔 확인하신 후에 업체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작업체 미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업체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왜냐하면 그 제작하시는 분이 저희 행사가 어떤 행사고 어떤 성격이고 어디에 어떤 전시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쪼끔 필요한 다음에 이제 공간을 구성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림으로, 저희가 생각한 그림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 행사 개요, 뭐 행사 어떤 진행 순서, 뭐 진행 시간, 중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구축 공간 저희는 한 뭐 6개에서 7개 정도의 맵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어떤 실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쪼끔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 공간 및 레퍼런스를 전달했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 뭐 이제 일부는 저희 센터랑 정말 비슷하고 일부는 저희 센터랑 정말 다른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 센터에 대해서 한번 그 제작하시는 분이 저희 센터로 와 보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일정상 그게 조율이 잘 쉽지 않아서 이제 저희는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조금 좋게 봤던 요소들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 센터 게더타운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좋은 레퍼런스를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뭐 이 실은 여기 레퍼런스, 저 실은 저기 레퍼런스. 네, 그렇게 레퍼런스를 전달했고 이제 업체 측에서 제작 기획서 작성을 저희는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은 워낙 개인의 영역이고 조금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업체가 우리가 생각한 레퍼런스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체 측에서 제작 기획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제작 기획을 이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업체 미팅을 조금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 제작 업체 미팅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 전달했던 건데요. 저희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평면도인데 지금 쪼끔 일부실 쪼끔 저희가 전체 공간 다 넣진 않았고 뭐 사무실이나 이런 쪼끔 저희가 이번에는 구축하지 못했던 공간들은 쪼끔 빼고서 실제로 배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어떤 실에 어떤 걸 전시할지 왼쪽에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공간 소개를 했고 오른쪽은 저희가 쪼끔 저희들 전달드렸던 레퍼런스 중 하나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럽 뭐 야외 클럽 축제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 같았어요. 근데 뭔가 제가 쪼끔 이제 게더타운 디자인을 쪼끔 고민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 도시 속의 축제, 도시 속이지만 메타버스의 숲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그림에 그런 것들이 쪼끔 잘 정리돼 있어서 요렇게 전달을 했고 레퍼런스는 저희는 한 8개 정도 전달했습니다. 뭐 실별로도 있긴 한데 다 합쳐서 한 8개의 레퍼런스를 전달했고 실제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었고 쪼끔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간 구성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업체 측에 보냈던 이 메일의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네. 공간을 구성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이 환상적인 그림을 어떻게 업체 측에 전달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번 계속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올 때마다 이제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실제로 공간 구성하면서 업체 측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어느 영상을 제작하건 뭐 어떤 걸 하든 어쨌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어서 이렇게 공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1차 점검이 있었습니다. 저희 뭐 이제 사실 뭐 어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사이클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 구축을 1 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피드백을 전달하고 최종 점검을 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차 점검 때 왔던 영상 스튜디오 디자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네 일단은 그렇게 나왔고 전체 공간에 대해서 1차 점검 및 피드백 사항 전달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오브젝트 목록 및 리스트를 쪼끔 작성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오브젝트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기엔 이런 걸 넣을 거다.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달라." 해서 실제로 2차 점검 때는 그 오브젝트 리스트까지 전부 다 각 실에 배치가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일정 조율이 높은 기간 점검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차 점검은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점검을 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작업을 마치고 화요일 날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쪼끔 더 추가적인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쪼끔 일정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쪼끔 타이트했는데 오픈 기간을 쪼끔 더 넉넉하게 잡았더라면 쪼끔 더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쪼끔 더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인데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완성된 영상 스튜디오인데 네 1차 점검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뭐 지금 그냥 쪼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사실 저렇게 저희 지금 스튜디오 뒤에 있는 4/3의 월 비디오 네 제가 사실 너무나 꿈꿨던 건데 이런 것들을 쪼끔 요소들을 넣는 작업을 진행했고 오류 사항까지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이제 자료 업로드 및 활성화 작업을 했고 게더타운의 놀이 요소 뭐 저희 센터 같은 경우 방탈출 뭐 다른 그림 찾기, 단어 찾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고 전체 공간 시범 테스트 진행하고서 공간 오픈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저희 센터 지금 게더타운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지금 센터를 오픈했고 저희 세부 공간은 지금 9개 공간 메인홀, 영상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디지털 강의실, 미디어 상영관, 다른 그림 찾기, 방탈출 단어 찾기 이렇게 9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공간별 활용을 쪼끔 정리해 보자면 지금 영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쪼끔 공간을 구성해 놨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 이제 뭐 사용법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 링크를 같이 걸어 놨습니다. 네. 한 번씩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체험 프로그램 소개와 라디오 공개 방송이 이제 추후에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 놨고 제가 이거는 쪼끔 좋아하는 건데 악기 게임 뭐 이렇게 리듬을 찍어서 만든다든가 피아노 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쪼끔 추가를 해 놨어요. 라디오 스튜디오도 정말 재밌게 구성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인 미디어실은 저희 온라인 교육 때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영상, 라디오, 시나리오, 사진 요렇게 4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전시를 해 놨고, 죄송합니다. 1인 미디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이 저희 온라인 유튜브 교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유튜브 온라인 교육을 5 개로 나눠서 전시를 해 놨고, 디지털 강의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 라디오, 사진, 시나리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교육 결과물에 대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 시상식 및 행사 중계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넣어 놨고요. 이후에 다른 그림 찾기, 방탈출, 단원 찾기 등 이벤트성 게임을 넣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메인홀을 빼놨는데, 메인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전체 공간이면서도 궤도타운을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사용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과 이제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조금 흔적을 남겨주시길 바라는 방명록과 그리고 저희 동호회 활동, 그리고 제가 조금 다양한 약간 이스터 에그를 많이 숨겨 놨는데 조금 많이 발견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조금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 송전탑에 올라가 보시면 새로운 친구가 맞이해 주실 거고, 저희 야외 판매대가 총 3개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재밌는 미니 게임 같은 걸 넣어 놨어요. 한 번씩 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유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제가 쪼끔 잘 몰라서 계속 혼자서 찾아보면서 알아보면서 해야 됐던 부분들을 쪼끔 같이 적어 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업체와의 소통 면에서 쪼끔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머릿속에 환상적인 레퍼런스들을 과연 업체 측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레퍼런스들을 전달했고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전달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참 각자의 생각이 조금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레퍼런스 전달 및 기획안 작성은 조금 더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레퍼런스 전달 및 기획안 작성이 약 1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최소 2주 이상 넉넉히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좋은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진행 상황 및 제작 상황 점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저희가 1차 점검 전에 쪼끔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쪼끔 더 피드백을 해서 1차 점검이 쪼끔 더 완성도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업체 측에서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1차 점검 이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40-50 가지를 드렸는데 전부 다 너무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쪼끔 천천히 순서에 맞게 진행됐으면 오히려 쪼끔 더 서로가 너무 편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쪼끔 후반부에 와서 느꼈던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작 계약을 진행할 때 기존의 제작 내용 계약서 이런 내용에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쪼끔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든다면은 뭐 결과물을 영상으로 내오면 되고, 장비를 입고할 때 뭐 결과물이 장비면 되는데, 사실 궤도타운 제작 결과물을 뭘로 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6 장 그리고 PNG 파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후반부에 들어서 유지 보수에 쪼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러 파일 원본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추후에 업체 측과 이제 협의해서 일러 파일까지 받았는데, 일러 파일로 작업을 할 때 또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오브젝트,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작업을 나눠서 요청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작업하시기에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겟더타운 맵을 업로드하시면서 보겠지만 그 3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필요한 맵만 수정해서 업로드하면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브젝트 리스트 및 업로드 자료 제작을 쪼끔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틀 정도의 이 오브젝트 모든 오브젝트 작업과 이제 뭐 방탈출 게임 요런 게임들을 제작하다 보니까 쪼끔은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 쪼끔 더 요런 것들을 사전에 리스트화가 되어 있어서 업체 측과 협의가 된다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유지 보수 관련 사항 점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러 파일을 제가 받아서 쪼끔씩 수정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쪼끔 더 커지고 궤도타운이라는 플랫폼이 쪼끔 더 커진다면은 저희도 이제 유지 보수 업체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유지하고 쪼끔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을 쪼끔 바꿀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쪼끔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인데요. 사실 향후 저희 군포시 미디어 센터 궤도타운 사용 방향인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일회성 행사 공간에서의 멈춤이 아니라 추후에는 뭔가 교육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궤도타운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쪼금씩 추가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완전 활성화가 된다면 과연 줌처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들도 있고, 뭐 소회의실로 뭐 수업을 하다 소회의실로 나눠서 각각의 뭔가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쪼끔 더 이 궤도타운을 쪼끔 더 멀리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공부하고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 같이
같이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가 길었습니다. 군포시 미디어 센터 신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군포시 미디어센터 신준혁 선생님이 저희 그 센터 궤도타운 구축과 관련된 하나의 경과를 큰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군포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전문 궤도타운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구축이 됐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제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드백이나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원활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페스티벌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궤도타운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정상의 좀 현실적인 무리가 좀 있었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일부 강연에서 윤정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궤도타운이라는 하고 하는 이 플랫폼은 어쨌든 하나의 또 센터를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 미디어 센터도 이것이 이제 페스티벌이 끝난다고 해서 이걸 다시 닫아보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유지 보수를 통해서 좀 더 시민분들이 즐길 만한 거리를 다양하게 콘텐츠로 담아내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각 사례 발표에 대해서도 궁금한 지점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총괄적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성남 미디어 센터의 이주연 선생님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기획안에 대해서 네,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선생님 혹시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금 네, 화면 공유도 네네 소리도 켜주신 것 같고요. 됐나? 네, 지금 소리는 들립니다. 네, 화면 예, 공유도 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네, 된 건가요? 나와요? 너무 네, 화면 작나요? 공유. 네, 아, 네. 일단 지금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메타버스 활용 교육 기획을 좀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 앞전에 이제 윤승탄장님께서 하신 부분과 좀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는 이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제작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심화 교육,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단순하게 그냥 이제 기능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미디어 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컨텐츠 제작을 저희가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 교육까지 좀 생각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일단 제작 교육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까 인제 강조하셨던 부분이지만 이제 리터러시 교육도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겟더타운이라든지 제페토 안에서 사실은 좀 많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제 지뢰처럼 곳곳에 숨어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성인도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혹은 뭐 성인이 어떻게 이제 적응하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이 인제 플랫폼 사용 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겟더타운이랑 제페토랑 이프렌드를 각각 쪼개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혹은 이제 뭐 더 많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지만, 아니면 처음에 인제 입문을 하는 거니까 어떤 플랫폼이 나에게 맞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쪼끔씩 해서 어떤 걸로 이렇게 정해서 그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쪼끔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그 이해 과정과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넘어가서 활용 교육인데 뭐 내가 원하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친구들하고 뭐 아지트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혹은 뭐 내 방을 그냥 꾸미는 자기 만족으로 써도 되고 하는데 뭐 그것들이 어쨌든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것까지 이제 만드는 것까지 해서 공간도 활용하고 이제 안에 뭐 곳곳에 인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인제 기본적인 기본 강의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이 인제 좀 심화 교육인데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웠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근데 되게 저는 어쨌든 좀 단순하게 잡아 봤는데 디자인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지금 발표된 것도 봐도 그 제작 업체라든지 그런 좀 수준 있는 분들의 어떤 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구현을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욕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이제 입문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 쪼끔 심화 교육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수익 창출인데 사실 이거는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미디어 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 영역이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약간은 쪼끔은 저도 이게 의심이 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수익 창출로 연결시키려는 분들도 분명히 많고 그리고 그 위에 인제 디자인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게 단순히 나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내 거를 어디에 올려서 그게 또 판매가 돼서 수익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까지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2D잖아요. 2D인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인제 개인이 물론 내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 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넷마블 채용 박람회를 이런 식으로 겟어타운으로 했는데 2.5D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점 이게 1호인데 2호도 얼마 전에 또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방향인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좀 그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블록스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이게 진행을 하기가 좋은 거라서 되게 단순하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구현을 시키면서 인제 또 수익까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요거 2개를 좀 예를 들어 봤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국에 런칭이 됐대요, 정식으로. 근데 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요 부분은 쪼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진행을 네.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인데 이게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위탁 교육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인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 교과 과정을 좀 활용해서 그 강의 콘텐츠 아까 그 닌자 어쌔신이었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강의 콘텐츠를 교과 과정 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것까지 되면 정말 더 다양하게 저희가 학교랑 연계하고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 봤고 그다음에 인제 성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그 강좌를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 안전 교육이라든지 기타 인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저희가 들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 그냥 틀어 놓고 인제 동영상만 틀어 놓고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여형으로 만들면은 그런 거를 인제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든지 각각 그 회사에서 좀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넣어봤고, 그다음이 사실 이거는 좀 미디어 센터가 하기에는 많이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이제 모의 실험이라든지 모의 실습을 이제 뭐 AR, VR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강의 콘텐츠를 만약에 제작을 할 수 있다면 네 가능하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좀 많이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까지도 어쨌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인제 강사 교육인데, 사실 이제 앞서 말한 모든 강의들이 강사가 없으면은 당연히 진행이 어, 지금 살짝 끊기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끊겼어요? 지금 튕겼어요. 아, 잠시만요. 네네. 나와요? 네, 지금은 말해도 나옵니다. 되나요? 네. 아. 네.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아. 강사 강사 교육 교육, 네, 다시 강사, 네, 네. 양성, 육성, 네. 이거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지금 활용 강의가 가능한 강사분들이 지금 과연 있을까? 저희가 그 풀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 풀을 먼저 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인제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목적들을 좀 나누어서 그런 강사분들이 그 안에서 인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한 것들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내년부터 메타버스 인제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수준으로 내년 한 해가 마무리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도 처음 해 보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시도를 먼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어쨌든 이제 교육 측면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다 보니까 한 4가지의 층위로 구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의 이제 제작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타버스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강연을 해주셨던 윤 센터장님의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디지털 시민성과 관계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작에서 그 다음 단위가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또 미디어 센터에서도 이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는 공통적인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전문성을 기르고 또 이제 전문적인 그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이 메타버스를 수익적인 구조로 어떻게 유입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버스 자체를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화 콘텐츠화를 시키느냐,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거는 전체적인 공통의 또 하나의 과제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뉴 미디어와 관련됐을 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미디어 교강사에 대한 양성 과정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주연 선생님 발표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슬이 선생님인데요. 이슬이 선생님은 일단은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의 궤도타운, 이것에 대해서 구축과 디자인을 또 담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단관극장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담당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궤도타운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의 고민이라고 또 부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슬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전체적인 토론이라든가 질문 사항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선생님 혹시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네, 지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노원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이제 디자이너 이슬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 발표할 것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메타버스 구축 현황과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 구축된 이미지들은 미완성된 것들도 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 순서는 이제 소개, 기획,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의 고민으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이제 원주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단관 극장이고, 제가 이제 이 화면의 내용들은 전달받은 기획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축 내용은 원주 단관 극장 및 원도심을 구현하는 거였고요. 이제 구축 기한이 제가 기획안을 전달받았던 게 11월 초고, 그리고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하는 게 12월 17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 관련해서는 원도심과 이제 아카데미 극장 내부를 투어할 수 있고, 그리고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강이나 시민 간담회 같은 활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1980년대 건물, 풍경, 사람들의 활동 모습을 함께 구현하여 현장감이 있게 구성하는 것이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 자체가 디자이너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처음에 11월 초에 메타버스 기획안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로 상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안 자체가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거에 기반으로 초기 디자인 기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원주 미디어 센터에 직접 가서 미팅을 하고 아카데미 극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학과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역사와 가치를 알게 되어서 재현으로 가고자 하는 그 원주 미디어 센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팅에서 이제 메인 타겟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메인 타겟이 젊은 층 10대에서 20대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제가 시작을 했고요. 룸 스케치와 이제 컨셉들을 다 정해서 이제 11월 25일 날 줌 디자인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많은 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디자인 팀을 만들어서 3명이서 지금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을 좀 거쳐서 이제 12월 9일 날 임시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업로드를 잠깐을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배경을 깔아둔 상태이고요. 게다타운 1차 오픈을 해서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깔아둔 상태고, 그리고 1월 말에 게다타운이 오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도출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었는데, 이제 가치 보존도 하고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메타버스를 제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메인 타겟으로 선정했던 10대, 20대들은 인증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유를 통한 홍보가 필요했고, 이들은 또 시각적 경험으로 극장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공간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재현만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좀 자칫 잘못하면 박물관 웹사이트가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현과 추상을 좀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재현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키고, 추상을 좀 결합을 해서 그 극장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 처음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으로 3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각적 요소와 즐길 거리가 좀 많고 타겟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공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마다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을 크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그걸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재현의 장소로서의 이제 가치를 보존하고, 2층은 추상의 장소로서 디자이너의 좀 상상력을 좀 넣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룸은 총 6개로 원주 시내에서 아카데미 극장으로 들어가는 룸 하나,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의 1층 룸 2번째, 그리고 2층 상영관의 룸 3번째, 그리고 살림집, 비밀창고, 영사실까지 해서 룸 6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시내 및 극장 외관을 좀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스케치로 그려낸 이제 원주 시내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제공해주신 지도를 기반으로 이제 지도를 잠깐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후 1월 달쯤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외관을 이 상태로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미완성인 상태이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간이고, 스케치는 왼쪽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현의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행사도 진행이 가능하며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현에 가까운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작은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저희 디자이너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아카데미 극장의 바닥을 사진을 찍어서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요. 외벽이나 이런 외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초반에는 좀 밝은 이미지로 노란색을 넣을까 했었는데 재현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본래의 색깔인 좀 약간 회갈색에 가까운 색으로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수조 복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살고 있던 물고기들을 이제 재현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영사기를 좀 두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영사기도 이제 직접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고, 사무실 같은 공간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나 금연 포스터 같은 아카데미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넣었고요. 매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매점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하면서 이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이시는 과자들은 다 80년대 과자들입니다. 그리고 2층 상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류의 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곳인데, 왼쪽 스케치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거의 흡사하게 1.2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시로 가면은 실제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고, 의자에 유튜브 링크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유튜브를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색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무드로 가게 될 거고요. 2층 영사실이 또 중요한 이유가 다양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서 또 비밀 창고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직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방인데 일단 임시 모임 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토대로 오른쪽에는 스케치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밀 창고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요청하신 기자재들을 올려놨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띠지와 포스터들이 놓여져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하려고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매우 고생을 하셨는데 잘 구현이 됐습니다. 2층 살림집부터는 이제 제 디자이너로서의 좀 상상력을 좀 많이 가미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재현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확장성과 약간 게더타운만의 이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꾸려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림집 같은 경우는 확장성 있는 메타버스를 좀 잘 구현하고자 죽은 공간이 없도록 공간들을 각 방을 분리를 했고요. 미로 같은 살림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길들을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들의 포인트 컬을 설정해서 시각적으로 다른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직접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컬러를 좀 선정을 한 건데, 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좀 방을 다르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만들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이 정도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좀 오브젝트들이 좀 아쉬워서 저와 이제 디자이너님이 이제 열심히 구현한 게 좀 아쉬워서 좀 확대해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방 같은 경우는 이불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걸 잘 구현을 했고, 그리고 자개장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셔서 이제 자개장을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제 식탁이나 뭐 사이다 통, 뭐 냄비, 아니면 그 쪽방에 있는 가방, 이런 다리미판 이런 것들도 조금씩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영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공간인데 제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그렸을 때는 걸리버 연기 컨셉으로 아바타를 중심으로 다른 오브젝트들이 크게 보일 수 있게 했고요. 좀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더타운의 2D 그래픽의 평면적인 특징을 살릴 수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애니메이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게도 이제 아시겠지만 좀 게더타운은 아쉽게도 영상을 아직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제가 약간의 편법을 써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영상으로 제가 잠깐 가져온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디자이너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장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룸 자체를 프레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한 방향 외길로 만들어서 아바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유도를 했고요. 포탈을 통해서 다음 룸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배경이지만 약간의 프레임이 바뀐 그런 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포탈을 넘어가면은 빠른 속도로 룸이 넘어가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약간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게더타운이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갖고 룸과 룸을 이동하는데 원래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생기면서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애니메이션은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간을 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거대화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제가 만들고자 한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특히 디자인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추구하는 디자인이 있지만 요구되는 디자인과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없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제 좀 요청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진짜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는 재현이 아닌 이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해서 추상의 이미지, 추상의 영역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재현이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좀 가치 보존을 위한 메타버스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현과 추상을 좀 결합할 수 있었던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원주 미디어 센터에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슬이 선생님 발표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슬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게더타운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중요한 화두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공간 그 자체를 최대한의 그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느냐, 재현성과 또는 이제 추상 또는 이제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재현성과 확장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1층은 좀 재현성에 방점을 두고 2층에서는 이제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아니면 체험자 그 게더타운의 이제 참가자들이 다양한 이제 재밌거리를 즐길거리를 또 찾아가는 공간으로 지금 구현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또 아까 방금 애니메이션 장치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가 장애가 된 거네요. 오히려. 그죠? 네네. 그게 좀 구현이 됐었으면 정말 좀 더욱더 역동적인 그런 공간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 아까 이슬이 선생님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어쨌든 목적과 주요 목적을 가지고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3시 49분이긴 합니다. 당초 지금 저희 계획 잡은 걸로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앞서 1부 때 강연해 주셨던 윤정락 센터장님 또는 이제 군포 신지원 선생님, 성담 이주연 선생님, 노원 이슬이 선생님 발표까지 들으셨을 텐데요. 궁금하거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시다면은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한 발표와 사례 공유였나요? 네. 누가 지금 오디오를 켜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깐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슬이 쌤한테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저런 작업들을 하는데 뭐랄까 어떤 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노동이 들어가는지 사실 조금 궁금해요. 저희는 디자이너가 좀 아니다 보니까 저게 좀 쉽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지 저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저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경험이 많지 않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회사였으면은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맡은 거고 제가 가진 오브젝트들이 많이 없고 다시 0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좀 길면 모르겠는데 또 단기간이다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이제 좀 양해를 해 주지 않았으면은 거의 밤새면서 작업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사실 노동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디자인 팀을 꾸렸기 때문에 분업을 해서 좀 나눌 수 있던 거지 혼자 했으면은 글쎄요. 거의 밤새면서 3 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작업량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만들 건지 명확하게 이제 전달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축해야 하는 오브젝트가 몇 개였는지를 제가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주 센터랑 얘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추후에 이제 리스트를 전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작업이 잘 원활히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뭐 디자이너로서 이제 생각해야 하는 고민들이 좀 있죠. 색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수정 사항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걸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딱 전달을 받은 것만으로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이제 말씀하신 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더 길거든요. 수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전에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디자이너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이주연 선생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는데 뭐 "실현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조금 고민하시면서 '내년에 이 교육 과정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거는 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제반 여건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뭐 아까 이제 뭐 강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장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작 교육, 그러니까 기본 교육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겟더타운이 될지 뭐 제페토가 될지 뭐 다른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메타버스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기본 교육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딴 게 아니라 정말 그 전문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슬 디자이너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나 이렇게 제작자의 그런 영역을 사실은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콘텐츠에 담으려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말로 협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뭐 지금 겟더타운이나 다른 거 할 때 PC만 사실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수반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사 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군포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의를 조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하섭 센터장님께서 그거 간단하게 조금 어떤 거였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강사는 네. 좀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아, 예. 일단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를 주제로 했을 때는 일회성 특강 강좌를 2개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메타버스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군포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셨던 강좌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강의는 장주일 강사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장주일 강사님이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교육들, 또는 타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도 활동하시는 그 활동 반경이 굉장히 크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나 정보를 알게 됐고,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통해서 강사님으로 섭외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게더타운은 사실 또 노원센터에서 게더타운에 대한 구축을 또 한 발짝 더 타 지역 미디어 센터보다 앞서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윤정로 센터장님께 한번 강연을 요청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강좌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페토, 이제 게더타운보다는 청소년 교육에서 이제 제페토 활용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 이제 강사님은 참 저희도 진짜 강사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시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불로 수업을 하시기도 했고 영상 어쨌든 편집이나 뉴미디어 쪽에 좀 친숙하셨던 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한번 의뢰를 드렸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달 정도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제페토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한번 4주차 정도 이내에 교육으로 짤막하게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교육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이나 성남 미디어 센터의 이지원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사 양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는 또 교육 커리큘럼적인 측면도 충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대중들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아름아름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뭐 그런 개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가볍게 좀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짧은 강좌를 조금 개설해가지고 좀 운영해보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조금 더 해간다면 조금 더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저희 논의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센터마다 만드는 이런 게더타운이 아직까지는 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전미협 차원에서 게더타운을 한 개 만들어서 센터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대여를 통해 가지고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고민들을 조금 네, 김예은 사무국장 대행께서 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좀 진행하면 좀 다른 센터들도, 그러니까 활용해보지 않은 센터들도 좀 경험해보면서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게더타운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혹시 그쪽으로는 고려하시는 건 없을까요? 접속 인원도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까지도 유료가 아니라 무료인데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게더타운을 만약에 고집을 해야 된다면은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네이버에서 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이버, 이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일단은 그게 어떤 플랫폼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군포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게더타운에 대해서 꼭 이거야만 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게더타운이라는 것이 줌이라는 플랫폼에서 계속 교육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게더타운은 앞서 계속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참여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줌의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게더타운에 접근했던 것 같고, 더욱더 뭐 미디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우수한 플랫폼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침착하게 보는 시간이나 기회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죠.
혹시 윤정록 센터장님께서 그 지금 이준 선생님께 말씀하신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방금 검색해봤는데 네이버 잽이라고 하는 플랫폼인 것 같고요. 구동하는 형식 자체가 게더타운과 굉장히 좀 비슷한 형식으로 이미지가 살짝 검색되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게더타운을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것들, 뭐 비슷하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아마 쉬울 거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사실 뭐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더욱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것 또한 어쨌든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해야 되는 미디어 센터 입장에서 계속 주목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슬이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혁 선생님이 사실 질문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신혁 선생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뭐 혹시 오늘 이런 사례 발표를 듣고 좀 인사이트가 확장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신조 선생님?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도 잽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그걸 검색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한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이 내년 중에 출시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메타버스는 최근 이제 다양한 화두에 올라서서 아마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들어가서 과연 그 줌이 최정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결국 줌이 정상이 된 것처럼 저희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 중에 이제 계속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계속 알아보면서 제일 시민들의 활동성이 좋은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잽 검색하고 있어서 표정이 조금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4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성남 미디어 센터, 노원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군포시 미디어 센터 일단 이렇게 4개 단체가 기관이 공동 사업으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를 점검하는 세미나였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다음 주 목요일 23일에 또 이제 마지막 3차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또 이후에 좀 더 발전되고 보완되어 있는 내용, 이제 각 센터에서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미래의 계획들을 좀 세우는 자리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모쪼록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저희 게더타운에 또 접속도 해주시고 메타버스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